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매번 사연만 듣다가 얼마 전에 시누이와 실랑이를 하고선 옛날 일이 떠올라 사연을 올려봅니다. 결혼이란 게 남편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닌지라 부부 사이의 일과는 별개로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왜 따로 사시는지 어릴 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가 외도를 하셨더라고요. 몇 번의 바람을 피우셨고 더 이상 엄마는 참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셨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여자에게 흠이었기 때문에 엄마도 참고 살려고 애를 쓰셨대요. 그런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셨던 아빠가 매번 약속을 어기고 다시 바람을 피우시니 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셨던 거예요. 결국 두 분은 헤어졌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살던 집에서 나와서 엄마와 새로 구한 집에 갔을 때 아마 제가 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집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다음 엄마는 저를 재워주셨는데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잠에서 깬 저는 울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울어? 어머, 세아야, 깼니?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근데 얼굴에 눈물이 있는데? 아니야, 엄마 하품한 거야. 세아야. 하품을 했다던 엄마는 결국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시 저는 엄마가 왜 우는지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엄마가 많이 슬프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르거든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절대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늘 웃는 얼굴,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셨죠. 이혼을 했지만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양육비를 넉넉하게 보내주셨고 저희 모녀는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 이사한 곳은 외갓집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과수원을 하는 외가에서도 저희 집을 종종 들여다봐 주셨고 이혼한 엄마 입장에 친정이 가까이 있는 건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맞으면 외갓집으로 가서 방학 내내 시간을 보내고는 했으니까요. 이종 사촌들도 방학 때는 외갓집에 다들 왔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놀고 그러는 게 재밌었어요. 외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도 너무 맛있었고요. 가끔 엄마랑 같이 외가에 갈 때면 외할머니께서 숨죽여 한숨을 쉬시고는 했어요. 혼자 된 딸이 눈에 밟혀 그러시는 거였죠. 너도 나이 더 먹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봐. 엄마는 새아 들어요. 새아도 알 건 다 알지 뭐. 평생 너 혼자 살려고? 혼자 살래요. 이제 결혼 같은 건 진절머리나. 재혼하라는 외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싫다는 말로 일관했어요. 한번 해봤는데 뭘 또 하냐고 그러시면서요. 엄마는 저만 있으면 된다면서 재혼 같은 건 안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혼자 안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난 다음 한동안 엄청 불안했었거든요. 아빠는 엄마와 헤어지고 새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기 때문에 왠지 제 느낌에 저와 엄마가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아주 컸었어요. 그런 상황에 엄마마저 재혼을 하셨다면 저는 외로움을 아주 많이 느끼며 컸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도 평생 혼자 사시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엄마도 결국 재혼을 하셨으니까요. 중2 때 엄마가 재혼을 하고 새아빠가 생겼어요. 평소 알고 지낸 친구분이셨는데 그분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던 분이셨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전등을 갈아준다거나 무거운 걸 옮겨주는 등 집안일을 도와주셨던 분이었죠. 엄마는 그분과 가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혼자 된 엄마를 곁에서 참 많이 챙겨주신 분이었어요. 엄마 주위를 맴도는 그분의 마음을 머리가 굵어질수록 어렴풋이 알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제가 먼저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엄마가 혹시나 그분과 재혼을 하겠다고 하실까봐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었는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 오래 참았던 걸 알았기에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삶이니까요. 두 분이 결혼식을 하시고 저는 유학을 가기로 결정이 났고 캐나다로 저 혼자 떠나게 됐었어요.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지만 자식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던 아버지 덕분에 캐나다 유학 생활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타지에서 부모님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이 어린 저에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늘 외로움을 안고 지냈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엄마의 결혼 생활에 짐이 될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차마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 엄마도 새아빠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와는 17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죠. 엄마, 몸은 괜찮아? 그럼 괜찮아.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동생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대. 응, 내가 가까이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엄마 혼자 안 힘들겠어? 아저씨가 도와줘서 괜찮아. 엄마 걱정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웃으면서 전화를 끊고는 한참 혼자 울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외롭더라고요. 나만 외로운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는 행복한데. 그땐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동생이 무럭무럭 크는 동안 저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지냈지만 나름 착실했던 것 같아요. 또래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유혹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허튼 짓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적이 좋았고 대학 진학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에 학교 생활이 재미있진 않았어요. 인생에 어떤 목표도 없이 얼른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지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가면 그나마 직장을 구하는 데 나을 거고, 그럼 독립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겠다는 계산이었어요. 물론 아빠한테 부탁을 드리면 쉽게 다 해결이 됐겠지만, 글쎄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는 두 분께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었어요. 약간의 반항심? 그런 게 작용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에 대학을 졸업 후 저는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땐 공항으로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아이가 어려서 장시간 비행이 어려워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을 그날 처음 보게 됐어요. 유치원생인 남동생은 저를 보면서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정식 명칭은 누나인데 말이에요. 이모 같은 누나라니. 참 남들 보기 별난 가족이었죠. 한국에 들어와 한동안 엄마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지켜본 엄마 가족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더군요.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40대인 엄마와 아저씨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개구쟁이 남동생 덕분에 집이 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던 가정의 모습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되자 얼른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엄마의 생활은 낯선 모습이었고 그 이질감 때문에 저는 섞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살고 싶었죠. 저는 구직을 하러 다녔고 운이 좋게 대기업 비서실에 취업이 됐어요. 캐나다 대학 졸업증으로 뭘 하겠나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취직이 됐었어요. 그렇게 취업이 되고 저는 엄마 집을 나와 자취를 하게 됐어요. 물론 집을 구하는 건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꼭 나가서 살아야겠어?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어때서 그래?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캐나다에서 혼자 지내는 게 버릇돼서 같이 지내는 건 불편해. 그래, 알았어. 엄마는 너무 아쉬운데 자꾸 나간다고 하니. 헤.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으나 이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과 별개로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홀로서기가 시작이 됐어요. 솔직히 일을 시작하고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바빴어요. 비서 업무라는 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경력이 없어서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상당했어요. 임원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퇴근 후 시간도 4시간이 아니었고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차라리 그게 더 낫더군요. 덕분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문화에 다시 익숙해지는 것도 업무를 익히는 것도 하나같이 버겁고 정신없고 서둘러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느덧 저도 5년차 고참이 됐었어요. 그동안 일에 치여 살며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내는 동안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죠. 30이 넘어가고 업무도 익숙해져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지경이 되니 나도 연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소개팅이 몇 차례 들어왔었는데 번번이 거절했었거든요. 솔직히 일이 너무 바빠서 누굴 만나볼 생각도 못 했었는데 나이 때문인 건지 생각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 제가 연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인데 본사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회의실에서 저와 마주쳤죠.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안건이라 회의는 몇 달에 걸쳐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때마다 그와 저는 마주치게 됐어요. 한 번, 두 번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얼굴이 익숙해졌고 그는 저에게 연락을 물으며 호감을 표시해 왔어요. 실례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제 마음으로 도저히 모른 척 못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는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가 싫지 않았던 저는 그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 안가 헤어지고는 했는데 희한하게 그와의 데이트는 제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왠지 오빠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해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가 마음에 들었던지 저는 제 가정사를 그에게 모조리 다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저의 과거를 많이 안타까워 해줬어요. 그러면서 대뜸 저에게 청혼을 하는 거였어요.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죠. 세아씨, 사람이 인연이 있다는 말 들어봤죠? 나는 세아씨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가 인연이라고 느꼈어요. 오늘 세아씨 부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났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세아씨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요. 현준 씨, 알아요. 저 지금 성급해 보이는 거. 근데 나 어느 때보다 진지한 상태예요. 가볍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저에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을 전했고 그의 마음에 감동한 저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돼요. 남편과 함께 엄마와 새아빠에게 인사하러 가던 날 저의 결혼 소식에 엄마는 이것저것 남편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어요. 믿음직스러운 남편을 실제로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는 하셨지만 엄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죠. 엄마가 해준 것도 없이 저 혼자 큰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실제로 보니 내가 정말 마음이 놓여. 새아버지도 서글서글하게 구는 남편에게 성격 좋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필요한 거 없어. 아빠가 다 해줄게. 자라면서 저와는 같이 지낸 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아버지는 늘 저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지내지? 어디 아픈 데는 없지?
한국 오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딸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수도 없이 저에게 마음을 내셨던 분. 정작 저는 한 번도 새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보니 그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혼식 때 새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새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너무 못난 딸이라 그게 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어요. 아니,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시어른 두 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저보다 4살이 어린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고 시댁에 살면서 용돈을 타서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에게도 수시로 용돈을 타 쓰고 있었고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아직 철이 없나 보다 했어요. 뭐 각자의 삶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게도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기보다 7살이나 어린 여동생을 그저 귀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인사를 간 날, 오빠, 아직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기에 참 당돌하다 싶었는데 기어이 선을 넘더군요. 그래도 오빠 처음 만났던 그 여자가 제일 낫네. 얼굴도 예뻤잖아. 나랑 코드도 잘 맞았는데. 시누이의 철딱선이 없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바쁘셨고 남편도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말한 여자는 남편이 대학 다닐 때 잠깐 사귀었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기어이 그 캐캐묵은 과거의 여자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한 거죠. 아니 얘가 새언니 될 사람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세아씨 이해해요. 얘가 원래 좀 짓궂어. 장난치는 거예요. 알죠? 아, 네.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자 그제서야 시누이도 설마 기분 나쁘셨어요? 그랬다면 미안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우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놓고 훑어보는데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언니, 그 백 진짜예요? 네? 아, 네. 어머, 너무 예쁘다. 나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 가방을 낚아채더니 자기 어깨에 매보고는 이리저리 셀카를 찍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버릇없이 뭐 하는 거냐고 제 가방을 돌려주고서야 셀카 짓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 가방을 메고 찍은 사진이 시누이 인스타에 마치 자기 것인 양 올라가 있다는 것을요. 시누이는 남자 잘 만나서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게 꿈인 사람이었어요. 시누이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 뿐이었죠. 그냥 얼핏 봐도 얼굴에 손댄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몸매 관리도 얼마나 잘했는지 진짜 모델 저리 가라였어요. 밥을 먹는데도 몸매 관리해야 한다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거리더라고요. 그저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평생 놀고 먹고 편히 살겠다는 심보였어요. 그땐 시누이의 상태가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고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일도 몰랐기에 그냥 속으로 쯧쯧쯧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 시간이 끝나고 시댁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더군요. 아영이 걔가 나쁜 애는 아니야.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세아씨 기분 많이 상했어? 아니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기분 풀어. 응? 물에는 시누이가 있는데 왜 남편이 사과를 하며
또 시누이 때문에 결혼 준비로 행복해야 할 남편과 제가 왜 이런 분위기를 가져야 하는지 그게 더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첫 만남 이후 저는 될 수 있으면 시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최대한 그렇게 맞춰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아야, 너 SNS 도용당했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캡처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데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찍은 사진이 어떤 여자 SNS에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캐나다 유학을 간 것처럼 말이에요. 교묘하게 뒷모습이나 손만 나온 그런 사진들로만 올라와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는 바로 알아보는 법이죠. 제 SNS에 올렸던 제 유학 시절 사진들이 몇 장이나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사진들을 보는데 제 사진을 도용해서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가방을 메고 찍은 사진도 올라와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 것처럼 해서 말이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예쁘다는 둥, 멋있다는 둥, 그런 댓글에 하나하나 다 답글을 남기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시누이. 시누이의 거짓말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SNS에서의 시누이는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팔로워 수가 웬만한 스타 못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위장된 거였어요. 실상은 취업도 안 한 백수인데 SNS 속 시누이는 아주 능력 있는 부잣집 딸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제 사진을 다 내리라고 했어요.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전해들은 그 사람도 깜짝 놀라선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언니! 화난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시누이의 목소리가 화가 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사진 몇 장 올린 거 가지고 왜 난리예요? 아가씨, 몇 장이라뇨? 왜 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자기 사진 마냥 올린 거예요? 그거 불법인 거 몰라요? 뭐요? 불법? 네, 그거 불법이에요. 남의 사진 도용한 거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이 언니. 아니, 가족끼리 도용? 불법?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치는 시누이.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며 얘기를 했고 침착하게 사진들 다 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만 쓰고 말 건데 난리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저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터질 것처럼 우라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삭히느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참나.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하는 짓을 봐선 아주 떳떳한 시누이였어요. 그 일로 남편은 또 저에게 시누이 대신 사과를 해야 했고 저는 왜 이 일을 당신이 사과하냐고 답답해하며 서로 감정이 상해야 했어요. 저희 둘의 문제가 아닌 개념 없는 시누이의 행동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래도 결혼 전이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 최대한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새언니가 될 저에게 배려 따윈 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정말이지 시누이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인데 말이죠.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이렇게 다른 남매가 태어난 건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 일로 시누이는 제가 집에 가도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쌩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민망함은 시부모님과 그 사람 몫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신경 쓰였는데 몇 번을 그러길래 차라리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그게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 정리는 필요하다 싶어서요. 세아가 네가 이해해다오.
우리도 아영이 어르고 달래고 화도 내보고 다 했다만 자라면서 부족하게 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저렇게 어긋나더니 이제는 우리 말도 듣지를 않아.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러려니 하고 산다. 지도 지 자식 낳아보면 달라지겠지. 아휴. 며느리 될 사람을 붙들고 자기 자식 험담을 하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어머님은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그늘이 지셨고 아버님도 밝진 않으셨기에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 하고 말았죠 뭐. 시누이와의 앙금은 풀지 못한 채 저희의 결혼식 날이 됐었어요. 대기업 임원 비서에 그 기업 연구원 커플을 보고 동료들이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친구들 중에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많았는데 신랑감 제대로 골랐다며 잘 살라고 축복해줬고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결혼식을 모두의 축하 속에 무사히 치르고 신혼여행도 재미있게 잘 다녀왔죠. 결혼 휴가가 끝나고 남편과 같이 출근을 하는 날 같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니 기분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사내 연애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 회사에서는 최대한 조심했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다닐 수 있으니 어찌나 좋던지요. 결혼식 날에 그 주인공이 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기분이 붕 뜬 상태로 출근을 했고 그날 밀린 업무를 보느라 정말 바빴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세상만사 다 마음 먹기라고 제 마음이 들떠 있으니 일도 즐기면서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꿈에 부풀어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설레임은 얼마 가지를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내 결혼이긴 하나 저와 남편의 근무지가 달랐기 때문에 회사에서 서로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기에 원래 각자 하던 일을 하면 됐거든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생길 곳은 딱 하나, 바로 시월드였어요. 시월드라고 표현은 했으나 시부모님은 너무 좋은 분들이셨기에 두 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만 들었었어요. 맞벌이에 살림까지 한다고 늘 애쓴다며 제 마음을 챙겨주셨고 행여 반찬하는 게 힘들까 해서 밑반찬을 늘 가득가득 챙겨주셨거든요. 저희 엄마보다 더 자주 반찬을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맛도 더 있었어요. 혹시 신혼집으로 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남편에게 본가로 들러서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셨고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 제가 시월드의 행패라고 할 만한 사람은 딱 한 명, 시누이 뿐이었죠. 시누이는 여전히 일전의 그 사건으로 저에게 삐져 있는 상황이었고 시댁에서 마주치면 인사는커녕 아는 체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자기 혼자 따로 방에서 먹겠다며 자기 밥을 따로 차려달라고 하고 제가 시댁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 방에 처박혀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죠. 뭐든 자기 마음대로였고 자기 뜻대로 해야 성이 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에게는 용돈이 필요하다며 온갖 아양을 떨어 돈을 챙겨갔죠. 아니 아가씨는 직장 안 구한대? 알아보긴 하는데 잘 안 되나 봐. 당신 아가씨한테 용돈 금지야? 아니 애도 아닌데 왜 다달이 용돈을 줘야 하냔 말이야. 자기 사치 부릴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지. 내가 주는 돈이 얼마 된다고 그래. 뭐 그렇다고 다 큰 애가 돈 한 푼 없이 밖을 다니는 것도 우습잖아. 그래서 계속 용돈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 있는 여동생이라 그런지 남편은 얼마나 물러 터졌는지 용돈을 계속 쥐어줬어요. 아무리 우리 집이 맞벌이를 한다지만 매달 3, 40만 원씩 동생 용돈 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물렁하게 나오니 아가씨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마음 여린 남편은 용돈 주지 말라는 제 말에 더 서운해하는 거 있죠? 이래나 저래나 정말 골칫덩이인 시누이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가씨와 저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지냈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드디어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었나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결혼할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지만 남편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면서 엄청 궁금해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꽁꽁 숨기나 했어요. 의문의 예비 신랑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늘어갈 때쯤 시댁에 그 사람이 인사를 온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고 저녁상까지 거하게 차려놓고 시누이를 기다렸죠. 드디어 현관벨이 울렸고 미지의 그 예비 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누이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는데 몸이 얼마나 좋은지 근육이 막 우락부락 하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안녕하십니까? 김철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크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남자다운 사람 데리고 왔구나 싶었어요.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이고 뭐 직업만 괜찮으면 결혼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이 결혼해야 해. 응? 그럼 두 사람 마음이 그렇다면 해야지 뭐. 근데 급할 게 뭐 있어. 알아보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시어머님의 애매한 대답에 시누이는 작정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임신 4개월이에요. 뭐? 임신? 네, 신우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미 혼수로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답다고 여겼던 남자친구의 근육이 아니나 다를까 남다른 직업 덕분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업이 바로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들어보니 아가씨가 술 먹고 실수로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운이 없게도 그게 임신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돈돈거리며 남자들 죄다 돈으로만 보더니 결국 자기가 바라던 남편감에 정반대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아이는 벌써 4개월이었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에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님은 몸져 누우시기까지 했어요. 결국 뱃속의 아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한 시누이. 하지만 헬스 트레이너를 직업으로 둔 심해부의 경제력은 두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되었지만 시누이의 사치에는 성이 차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시댁과 남편에게 용돈을 탔으며 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단칼에 자르고 싶지만 임신까지 한 몸이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남편도 계속 용돈을 주는 것 같았고요. 친정과 친정 오빠한테 빨대 꼽고 사는 버릇은 대체 언제나 고쳐질지 기약 없는 시누이였어요. 그 지경이 되니 결국 저도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저 혼자서는 시누이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모든 상황을 만든 건 시댁과 저희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납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아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따라 해외로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입사하고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열심히 헌신한 결과로 휴직계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남편 혼자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남편 없이 시누이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한국을 떠나 있은 지 1년. 그 1년 동안 남편과 정말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결혼 전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다닌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1년 동안 정말 원 없이 여행을 다녔어요. 게다가 해외에는 저희 둘만 서로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신경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오로지 우리를 위해 시간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정말 남편과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죠.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1년이 넘어가도 임신 소식이 없어서 초조하던 차였는데 마음이 편해서인지 출장을 가고 8개월쯤 지났을 때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출장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쯤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업무 인수인계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애초 계획보다 일주일 빨리 입국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여독을 풀자 싶어서 시댁에는 알리지 않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안정기라지만 장시간 비행을 했던 터라 많이 피곤하더군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바로 갔고 집에 들어가 쉴 생각으로 현관키를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안 풍경이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현관 입구에는 신발이란 신발은 다 나와 있는 듯 복잡거렸고, 거실에는 아기 물건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 위에는 헬스 트레이너인 심해부가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당황해 심해부를 깨웠어요. 아니 처남, 왜 여기 있는 거야? 집이 왜 이 꼴이야?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뭐? 여긴 우리 집이잖아. 네. 그게, 심해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저는 순간 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씨는 어디 있어요? 그 방에 아기 재운다고. 심해부는 안방을 가리켰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방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경악할 장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와 남편의 신혼방인 그 안방 침대에 시누이는 어린 아이와 함께 자고 있었어요. 옷가지며 아기 용품이며 난장판을 해놓은 방 안에 빈 공간이라고는 침대 위밖에 없더라고요. 놀라서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잠든 시누이의 모습에 저는 두 눈을 감아버렸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불쾌한 감정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더군요. 남편은 재빨리 눈치를 보며 시누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영아, 일어나봐. 아니, 너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뭐야. 오빠, 여기 왜 있어? 한국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 남았다고 하던데? 일이 빨리 마무리돼서 일찍 들어왔어. 근데 너 이게 다 뭐야? 시누이는 바로 저를 쳐다보더니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러다가 태세 전환을 하고는 뇌를 거치지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집 구할 돈이 좀 부족해서 어차피 오빠네 비었으니까 내가 잠시 들어와서 살았지 뭐. 아니, 아가씨, 그걸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들어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오빠 집이라도 여긴 아가씨 집 아니잖아요. 그동안 묵혀놨던 불만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어이없는 상황에 목소리 톤도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싸늘하게 말하는 저를 보던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고, 그런 모습이 보기 꼴사나웠던지 시누이도 도끼 품은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아니, 세연이 말을 또 그렇게 하네. 어차피 빈집이잖아. 그래서 내가 잠시 살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갈 곳이 그렇게 없으면 우리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게 순서 아니에요? 아가씨 입장만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돈 많이 번다고 지금 유세 떠시는 거? 참나 더러워서. 지금 뭐라 했어요? 더럽다 했다 왜? 막 나가는 시누이를 보며 결국 저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임신을 해서 안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 시누이의 행각을 보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죠? 여기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어서요. 아니, 무단 침입 일당이요. 바로 출동 부탁드려요. 언니, 여보. 두 남매는 통화 내용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서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시누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억울해할 거 없어요. 다 인과응보니까. 지금 신고했으니까 곧 경찰들 올 거예요. 고소당하기 싫으면 월세 내요. 언니, 월세 내라고. 그동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여기서 살았잖아요. 안 그럼 나 고소할 테니까 정 잡혀가겠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그제야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제가 진짜 경찰을 부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언제까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가족이라고 아낄 줄은 모르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시누이에게 단단히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그동안 참아준 게 아니라는 것도 가르치고 싶었고요. 얼마 안 있어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손가락으로 시누이를 가리켰어요. 곧 경찰들이 시누이에게 다가갔고 입 다물고 있던 시누이는 겁을 먹고는 울고불고 하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나 경찰서에 끌려가기 싫어요. 월세 드릴게요. 네? 새언니. 오빠, 나 좀 살려줘. 형님,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두 사람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봐달라고 했고 단호하게 말했던 저는 결국 경찰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도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날 시누이 부부는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집을 구할 돈으로 그동안 돌려막기 하던 카드값을 다 내고 집 구할 돈이 없던 모양이었어요. 시부모님들도 한숨을 쉬고 시누이 가족을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시누이는 완전히 저에게 기가 죽어서는 예전에 보였던 그 버릇없는 행동들이 싹 사라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누이에게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았고 요즘 시누이는 가계부까지 쓰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이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지금은 회사에 복직을 해서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겨우 시누이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서 시댁에서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서로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누이가 납작 엎드려 있긴 한데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어요. 사람이란 게 쉽게 안 변하니까요. 그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